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거시 매크로 환경이 시장을 짓누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별일이 다 있었는데 네. 그중에 제일 화끈하게 벌어진 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걱정했던 그 셧다운 우려는 좀 덜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요. 예산안 마감을 9시간 남겨놓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예산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45일짜리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강경 공화당이 주장하던 예산 대폭 삭감안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재난지원 예산 증액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죠. 빨리 이제 좀 이걸 통과시켜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 쪽에 좀 의견들을 반영을 했고 강경 공화당파의 의견들을 좀 무시한 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45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예산안 관련된 특히 셧다운 관련된 우려가 종식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얼가에서도 일시적 모면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까지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다이나믹하다 하는데 요즘 미국 정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45일 뒤 그러니까 11월에는 또 셧다운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예산안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인 내용에는 각 당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45일 이후에 다시금 본예산 이제 임시 끝나고 나서 본예산이 얘기가 될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 임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예산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화당 쪽에서 원하지 않는 그림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 45일 이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유지를 하는 입장을 보일 거고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45일 이후에는 다시금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공화당의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 예산 삭감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또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20여 명 의원들이 전체 430명에 달하는 그 미국 하원을 쥐고 흔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부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다음 정권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예를 들면은 뭐 나오든지 공화당이 다시 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양당이 아직은 확실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가 또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셧다운이라든지 부채 한도 이슈들이 이제 미국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크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추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지난 8월달에 또 저희 피치가 이제 신용등급 강등했던 것처럼 또 이제 무디스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채 한도 이슈가 결국에는 내지는 이런 예산안 이슈가 추가적인 미국 쪽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또 이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또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가 되고 이것들은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셧다운은 연기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권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역시 이런 고금리 상황을 금융위기 때 같은 수준으로 접한다는 게 사실 시장에서 되게 당황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고금리와 매파적 연준 이것이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제까지 금리를 또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인가,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좀 긴축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안 관련된 이제 불안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시금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내지는 금리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용등급사들의 이제 등급 강등 이슈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금리 상승 요인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디폴트 리스크나
리스크나 이런 뭐 프리미엄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네.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을 붙여줘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 내지는 이런 장기물 중심으로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이어진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일 겁니다. 근데 긴축적인 이야기들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지 내지는 동결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은 연내 예. 추가 인상 가능성들을 이제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이러한 이슈들이 더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오히려 금리는 특히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는 상당히 열려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4%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한 몇 주간 내지는 한 달 내에는 예.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미국 쪽의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내지는 소비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이제 침체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장기물 금리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아직은 금리에 대해서는 상방 리스크가 굉장히 남아 있는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오르는데 뭐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미국 경기가 좋아도 달러가 강세, 미국 경기가 나빠도 달러 강세, 금리가 올라도 강세.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 107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1,360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했는데 이런 달러 강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직은 좀 달러 강세 환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미국 자산인 달러라는 또 매력도가 있고 추가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할 가능성들로 이어졌을 때 또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미국 쪽에 셧다운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쪽의 문제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생기면서 예. 달러가 또 강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든 요인들 내지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달러 강세로 작용하는 구간인 것 같아서 사실 이 달러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하면 유럽 쪽의 경기나 일본 쪽의 정책 전환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연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FOMC가 가장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다 예. 생각을 하는데요. 11월 달에 연준이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연내 또 쭉 이제 추가 인상 없이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분기점이 일단 11월 FOMC가 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쪽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BOJ,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화와 뭐 파운드화,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 정상화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위적으로라도 달러 인덱스가 108, 109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범위에선 조금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의 달러 강세 분위기는 적어도 한 11월, 12월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 원화의 뭐 강세라든지 내지는 여타 통화들의 정상화 흐름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 그다음에 미 국채 금리가 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긴축 발작 리스크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전 생각이 납니다. 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시사를 하면서 아주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네. 이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금리가 급등했던 배경은요.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버냉키 전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아마 썼기 때문일 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QE,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나왔던 개념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선 당시에는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으로의 전환으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예.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이 나왔을 때는 긴축이구나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렸지만 이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랐지만 결국에는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는 거, QE의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다시 금리가 빠졌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상황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미국 쪽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잘 뜯어보면은 정상적일 수가 있다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경기가 정말 버티는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상태인데요.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의 격차가 100bp 이상 벌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경제 전망과 경기 상황에는 적절치 않았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1년 반 전부터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금리를 끌고 내려왔는데 경기 침체가 없고 경기가 견조하고 하이어 for longer, 더 오랜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너무 낮았던 거죠. 결국에는 정상적인 흐름에서 너무나 빨리 빠졌던 금리가 올라오는 시점이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이퍼 텐트럼 때는 개념 정도의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리가 확 올랐다가 빠졌지만 지금은 조금 더 오래 긴축이 이어질 것 같고 경기도 침체 없이 간다라는 개념들이 더 명확해질 수가 있어서 높아놓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레벨에서 한 10에서 20bp 정도 오른 다음에 버티는 그림들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요. 20bp 오르면 뭐 지금 미국채 10년물은 네. 5% 됩니다. 까지 갈 수도 있죠. 네.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좁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뭐 고용이나 물가 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셧다운이 다시 우려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은 연준이 11월 FOMC에서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린 명분은 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당초 셧다운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게 추가적으로 뭐 경제지표 발표가 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11월 FOMC 결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다시금 좀 일단 축소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45일 후에 다시금 이 문제가 재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연준도 사실은 좀 추가 긴축을 하기에는 지금 좀 레벨 자체가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추가 인상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긴축적이다 아니면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다음 11월 회의에서는 물론 인상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셧다운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가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라인이 반등할 수 있지만 근원 물가만 잘 둔화가 되는 양상만 나온다면 추가 인상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소비 지표도 물론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추세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개인들의 소비도 이제는 그 잉여지 저축을 다 좀 소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연체율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추가 인상보다는 지금 높여놓은 금리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것들이 큰 긴축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11월 달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은 동결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연준이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뭐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지표 아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시장 예상보다는 높게 나온다는 점이 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겁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연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들, 뭐 금리나 시장 증시나 이런 것들은 시장 심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표들이 컨센 대비 좋게 나오고 물가도 빨리 안 떨어지고라고 하면 이제 뭐 금리나 증시 지표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연준에서는 아마도 경로가 있을 겁니다. 물가의 전망 경로와 성장의 전망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지표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 뭐 레깅이 있다라고 하면 한 달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의 상황을 사실은 설명해 줄 수는 없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춰봤을 때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9월 달 수장 전망치가 이제 경제 전망치
전망치 올라가고 실업률 전망치 떨어진 것처럼 또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어요. 성장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흐름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준이 9월 달 전망치를 바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일단 점도표를 찍었고 일단은 점도표상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으니 일단 연말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는 빠르게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도 그러한 부분에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추가적으로 셧다운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 3월 같은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그 디폴트 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은 그런 약한 고리에서 뭔가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 역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쪽인 것 같아요. 이제 SVB 사태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문제가 3월달, 4월달에 발생을 했지만 일단은 금리가 오히려 좀 떨어지면서 조금은 일단락된 부분들이 있었고 빠르게 이제 대형 은행들이 M&A를 해주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는데 지금 금리 레벨이 다시금 이제 계속해서 연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SVB 같은 은행들이 사실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이라면 이제 카드나 이런 연체율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차주들은 부담이 높아지는 또 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소비가 뚝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연준 위원들이 알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인상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일 수가 있다. 사실 지금 기준금리 레벨이 얼마만큼 제약적인지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긴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을 해서 불러일으킬 문제들이 만약에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굳이 올리기보다는 높여놓은 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뭐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뿐이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이 마찬가지인데요. 성장도 신경 써야 되고 물가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거기다가 금융시장 안정까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그 연준이 뭐 꼭 금리를 5.5에서 5.75로 올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코멘트로 뭔가 시장에 그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요. 연내 금리를 과연 추가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동결로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연준을 들여다보는 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봐야 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면은 대충 금리 인상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가 뭐 추가 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를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뭐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인상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인 것 같고요. 그걸 언제까지 더 유지를 할까가 더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라든지 내지는 수요 측의 움직임들이 원래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빠르게 위축이 돼서 물가 쪽에 수요 측 디맨드 푸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뭐 사실 인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유지를 함으로써 언제 그게 떨어질지를 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한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지금은 언제까지 동결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거고요. 그럼 이게 수요 측, 특히 소비 쪽에 문제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 그렇다면 내년도 한 2분기 지나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7월 달 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월 달까지는 지금 금리 레벨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더 오래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인하 시점 뒤로 미뤄야 되니까요. 그럼 결국에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도 이제 연준의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연준 위원들 몇몇이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다. 그럼 내년도 이제 2분기 들어서야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금리도 조금 추세 따고 떨어지는 시점은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들어서야 떨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